어떻게 만났냐고? 처음엔 손님으로 만났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처음 그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날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날 처음 알게 되었어. 나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맞이했지.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수줍은 듯 내게 무언가를 내밀며 말했어. 저 삐삐 좀 개통하려고요. 그때 난 통신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어. 그녀는 동생이 쓰던 삐삐를 개통하려고 왔던 거였지. 나는 그녀를 자리로 안내하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간호사였는데 하얀 가운까지 입고 있었으니 얼마나 더 예뻐 보였겠어. 보면 볼수록 정말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니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 그때 내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연애 한번 안 해봤겠어? 그런데도 그녀 앞에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어이 아가씨 마음에 드는데 우리 한번 사귀어볼까?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 내가 영업을 해봐서 잘 아는데 사람과의 만남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 한번 마음의 벽이 생기면 그 벽을 허물기란 거의 불가능해. 그 사이 모든 작업이 끝이 났어. 하지만 이렇게 헤어지기엔 뭔가 너무 아쉬웠어. 보통은 그 자리에서 호출기를 들려보내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 저 죄송한데 개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개통되는 대로 병원까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주시겠어요? 그때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진 건 아니야. 그저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정확히 1시간 뒤 병원을 찾아갔어. 그런데 그녀가 보이질 않는 거야. 접수 창구에서 그녀를 찾았는데 그녀가 수술실에 들어갔대지 뭐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삐삐를 카운터에 맡기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 왜 그리도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던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도 내 머릿속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어.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다고 내가 소심한 그런 성격은 아니야.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도 내 머릿속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어. 그러다 좋은 방법을 떠올리게 됐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신기하기만 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장기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조금 복고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지. 난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아마 내 평생 처음 쓰는 연애 편지일 거야. 얼마나 쓰고 지우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는지 몰라. 지금도 그 내용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 안녕하세요. 편이라고 합니다. 처음 뵀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시나 글귀가 있으면 적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담도 갖지 말아주세요. 우연을 핑계 삼아 당신 앞에 나타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당시 나에겐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었다.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용인되던 시대였다. 나는 편지 봉투에 내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우체국으로 달려가 어젯밤에 쓴 편지를 등기로 붙였다. 그리고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농협으로 달려가
통장을 하나 개설했다. 그때가 7월 중순이었다. 나는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에 그녀를 만날 계획이었다. 그 전까지는 절대 그녀를 만나지 않을 생각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통장에 100만 원을 모아 그녀를 위해 그날 저녁에 100만 원을 모두 쓸 생각이었다. 왜 이리 마음이 설레고 뿌듯하던지 그날부터 매일같이 편지를 썼던 것 같다. 하지만 처음 보낸 편지는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편지를 읽는 순간 내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내가 장난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두 번째 편지부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책하고 그리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내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몇 번은 그럭저럭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때 난 볼 수 있는 건 모두 읽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읽다가 좋은 글귀가 있으면 무조건 옮겨 적었다. 그녀를 만난 이후 내가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내 방엔 책들이 쌓여갔고 평소엔 관심조차 없던 시집과 수필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음악 듣기를 즐기게 되었다. 왠지 노래 가사들이 모두 내 얘기처럼 느껴졌다.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이었다. 편지를 쓴 지 보름. 매일같이 편지를 쓴다는 건 내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부턴가 편지를 하루씩 건너가며 쓰기 시작했다. 3일에 한 번, 어쩔 땐 일주일에 한 번씩 쓴 적도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녀는 퇴근 후 우체통을 살피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다 편지가 안 오면 괜히 신경이 쓰였다고 했다. 일주일씩 편지가 안 올 때면 불안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우린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서로에게 조금씩 길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편지를 쓸 때마다 이름과 주소를 적어 보냈다. 그렇다면 분명 어떤 반응이 있어야 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하지만 그녀에게선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혹시 주소지만 그곳으로 돼 있고 그곳에 안 사는 거 아니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맞아. 어떻게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여태껏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있겠어. 갑자기 온몸에 맥이 풀렸다. 바보, 멍충이. 오늘따라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내가 회사에 가기 위해선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병원 창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희망을 느꼈다. 나를 몰래 보고 있다는 건 편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또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나서 10월 달이 되었다. 이젠 때려 죽인다고 해도 도저히 편지를 쓸 수가 없다. 나는 고민 끝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삐삐 음성 메시지에 음악을 한 곡씩 보내는 것이었다.
출근하기 전 음성 메시지에 노래를 한 곡씩 녹음해 보냈다. 그렇게 CD와 카세트가 점점 늘어가던 어느 날 사무실로 나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네, 편입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란데요. 누라라는 말에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다. 아, 네. 안녕하세요, 누라씨. 그녀는 좀 수줍은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생일이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생일이요? 아닌데요. 잠시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아, 네.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나는 끊어진 수화기를 든 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그녀가 왜 나에게 생일이냐고 물었는지 생각했다. 이런 바보 멍청이. 11월 6일, 오늘이 양력으로 내 생일이었다. 아무래도 편지 속에 내 생일에 대해 적은 적이 있었던 것 같다. 평소 우리 집은 음력 생일을 셌다. 그런 이유로 양력 생일에 대한 개념이 약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내 자신을 욕하고 저주했다. 그녀가 내게 전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또다시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편지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 드디어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 되었다. 나는 전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지했다. 통장엔 98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있었다. 당시 나는 지갑에 3만 원 정도를 들고 다니는 좋게 말해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98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다. 나는 병원이 4시에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그녀의 삐삐에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들어도 어색했다. 나는 2시쯤에야 겨우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편입니다. 신림사거리 3번 출구에서 5시에 뵀으면 합니다.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다. 음성 메시지를 날리고 1시간 후부터 그녀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날라오기 시작했다. 저 누리인데요. 병원으로 연락 좀 주세요. 메시지 보시는 대로 꼭 연락 좀 주세요. 이러한 음성 메시지가 계속해서 날아왔다. 하지만 나는 연락할 수가 없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보통 이럴 때 거절을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거절을 하기 위해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5시가 지나고 6시가 지나자 더 이상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공중전화를 찾아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저 편입니다. 나를 확인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급한 수술이 잡혀서 못 나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무너졌던 하늘이 다시 솟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아, 그러셨군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럼 제가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아, 그러시겠어요? 그녀의 반응에 나는 더욱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 병원 앞에 있는 K2라는 커피숍에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얼마나 신이 났던지 3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조금도 불편한 기색을 느낄 수가 없었다. 고마웠다. 내 직업 역시 영업이었으므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하지만 긴장을 한 탓이었을까? 목이 바짝바짝 말라왔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실 생각으로 앞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덜덜덜 떨려왔다. 표현은 안 했지만 너무 긴장한 탓이었던 것 같다. 나는 들어 올렸던 커피잔을 얼른 내려놓으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그녀는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정말 다행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최고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 그때 내 기준으론 회가 가장 비쌌다. 저 혹시 회 드실 줄 아세요? 네, 좋아해요. 나는 그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신림 사거리로 나갔다. 지갑이 두둑하니 거칠 것이 없었다. 당시엔 큰 주차장을 갖춘 대형 횟집이 유행하고 있었다. 나는 메뉴판도 살피지 않고 최상단에 있는 스페셜 대짜를 시켰다. 우리는 청아 한 병을 시켜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회는 거의 줄지 않았다. 평소였다면 혼자서도 뚝딱 할 수 있는 양이었지만 왠지 배가 불렀다. 횟집을 나온 나는 어디에서 돈을 써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란한 불빛을 빛내고 있는 나이트클럽이 눈에 들어왔다. 해커 나이트클럽. 당시 물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그래, 오늘 저기에서 돈 다 쓰고 간다. 나는 포부도 당당하게 그녀를 데리고 나이트클럽 앞에 도착했다. 내가 막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덩치가 산만한 기도가 나를 맞고 나섰다. 못 들어가십니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다시 물었다. 왜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정장은 못 들어가십니다. 물이 좋은 이유가 있었다. 그런 나를 보며 그녀가 말했다.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나 해요. 우리는 다시 호프집으로 들어갔다. 역시 메뉴판 상단을 장식하고 있는 스페셜 과일 안주를 시켰다. 그 역시 나온 모습 그대로 남겨놓고 나왔다. 처음 만남인 만큼 늦지 않게 그녀를 들여보낼 생각이었다. 택시를 타고 그녀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랬는데도 그날 채 20만 원도 쓰지 못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만났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한 달간 데이트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날 무렵 나는 남은 돈을 다 쓰고 말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러이러해서 돈을 모았는데 다 쓰고 말았다고. 이제부터 우리는 건전하게 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내 말을 들은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고마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